당신이 찾던 무서운 이야기 고비의 TV. 이건 제가 고등학교 때 있었던 실제 이야기인데요. 2000년대 중반, 저랑 고등학교 1학년 때 같은 반 친구 중에 이현석이라고 가장 친한 친구가 하나 있었습니다. 걔네 집은 적어도 저랑 알고 지내는 친구 중에는 가장 부유하게 사는 집이었어요. 비록 강북이었지만 50평대에 육박하는 신축 현대아파트에 살았는데 아버지가 의류사업으로 돈을 굉장히 많이 벌었다고 했습니다. 지금은 폭스바겐이라는 브랜드를 알지만 그 당시에는 그 브랜드도 모르던 폭스바겐을 어머니가 끄시고 아버지가 벤츠를 소유하고 있었죠. 활용정점은 그 집에 가면 가사도우미가 있었다는 것입니다. 가사도우미는 TV 드라마에서나 보던 거였는데 실제로 그렇게 집안일을 도와주는 사람이 있는 집은 걔네 집이 처음이었습니다. 그 가사도우미 아주머니는 지금 기억에 한 60대 초중반쯤 되지 않았었나 싶어요. 처음엔 친구네 할머니인 줄 알았는데 가사도우미라고 하더라고요. 저는 그 친구네 집에 가는 것을 되게 좋아했는데 그 이유는 집 자체가 너무 넓고 좋아서 저희 집과는 너무 분위기도 다르고 또 놀러 가면 그 가사도우미 아줌마가 맛있는 밥상을 차려주셨거든요. 어찌 메뉴들도 다 그렇게 정갈하고 맛있는지 집에서 밥을 먹기가 싫었습니다. 하여간에 그런 분위기다 보니까 저 말고도 모든 친구들이 현석이에게만큼은 호의적이었고 다들 걔랑 어울리는 것을 좋아했었습니다. 그렇게 재미있는 고등학교 1학년 생활을 보내고 2학년에 올라갔어요. 그리고 2학년 때도 저랑 현석이는 같은 반이 되었죠. 하지만 2학년 때 저는 현석이랑 조금 멀어질 뻔도 했는데 왜냐하면 같은 반에 새로 알게 된 완수라는 녀석 때문이었습니다. 이 완수라는 녀석이 진짜 아주 간첩 같은 자식이었는데 친구들이랑 다 같이 어울릴 때 친한 것 같이 하면서 다 이간질을 하고 돈 많고 할 줄 아는 것 많은 현석이한테 가서는 이게 친구를 대하는 건지 아첨을 하는 건지 모를 정도로 현석아, 그래 막 이러면서 빌빌 기어요. 그러면서 저랑 단둘이 있을 때는 절 거들떠도 안 보는 녀석이었어요. 그러니까 지가 현석이랑 가장 친한 친구이고 싶은데 가장 가까이에 있던 저를 질투했던 것이죠. 게다가 정말 상식 밖의 짓거리를 하기도 했는데 제 교과서를 창밖에 버리다가 걸린 적도 있고요. 비단 저뿐만 아니라 현석이랑 친해지려는 애들을 좀 견제한다 해야 되나? 하여간 그랬습니다. 그래서 제가 현석이한테 완수에 대한 이야기를 하면 현석이는 완수 좋은데 왜? 뭐 이러면서 되게 답답하게 굴더라고요. 그도 그럴 수밖에 없는 게 완수는 우정을 나눈다기보다는 뭔가 왕자님 모시듯이 걔를 대했으니까 현석이 입장에서는 아쉬운 게 없었을 거죠. 그러던 어느 날은 친구들과 다 같이 현석이네 놀러 갔습니다. 거기엔 완수도 껴있었어요. 저는 썩 내키진 않았지만 꼭 어딜 가든 걔가 끼려고 하더라고요. 아무튼 다 같이 현석이네 집으로 가서 인사를 드리는데 완수는 또 그 특유의 오바 섞인 말투로 안녕하세요. 저 현석이 가장 친한 친구 완수예요. 막 이러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친구들과 밥상에 앉아서
이제 차려주신 밥을 맛있게 먹고 현석이네 방에서 놀고 있었어요. 그러다 제가 잠깐 화장실 가려고 거실로 나왔거든요. 그런데 그때 가사도우미 아줌마가 저를 불러서 묻는 거예요. 고비야, 잠깐 이리 와보렴. 혹시 현석이가 저 완수라는 친구랑 많이 친하니? 네? 왜요? 아, 그게 그냥 궁금해서 물어봤어. 우리 현석이 옆에서 잘 좀 보살펴줘. 아, 네. 걱정 마세요. 저랑은 1년을 넘게 보셨는데 갑자기 잘 보살펴달라니 무슨 영문인지 잘 몰랐습니다. 그리고 그 이후에도 저를 보면 코비 왔어 이러고 반가워하셨는데 완수를 보면 그래 이러면서 시큰둥해 하셨어요. 분명히 저는 그렇게 느꼈습니다. 그렇게 한 달 정도 시간이 지나던 중 이 완수 새끼가 친구들이랑 걷다가 자꾸 저랑 현석이를 떼어놓으려고 하고 말 끊고 음식 가지고 장난치고 해서 제 감정이 극에 치닫아서 주먹 다짐을 한번 했습니다. 그 계기로 완수랑은 완전히 절교했고 현석이랑 둘이는 놀아도 곁에 완수가 붙어있으면 저는 근처에도 안 갔습니다. 그러던 중 여름방학 때였습니다. 보충 수업 때문에 학교에 나가던 중이었는데 이상하게 그날은 평소 같았으면 등교할 때부터 수발 들듯이 현석이를 졸졸 따라다녔을 완수가 교실에서 현석이랑 엄청 거리를 두고 있는 거예요. 게다가 현석이 표정을 보니까 그렇게 화가 나 보일 수 없었어요. 그래서 저는 현석이한테 가서 무슨 일이 있었어? 하고 물어봤죠. 그러자 현석이가 하는 말이 야, 저 개새끼가 우리 누나 자는데 속옷 내렸다? 저 미친 새끼가 진짜. 뭐? 이게 말이 되는 이야기인가? 무슨 영문이었냐면 나이는 한 4-5살 터울로 기억이 나는데 현석이에게는 이쁜 대학생 누나가 하나 있었어요. 그런데 방학 보충 수업이 일찍 끝나서 현석이랑 완수 둘이 집으로 놀러간 모양이에요. 근데 마침 누나가 방에서 방문 열고 자고 있었던 거예요. 현석이도 나른했던 건지 방에서 낮잠이 들었고 게다가 도우미 아주머니도 방에 들어가 계셨겠다. 완수 이 새끼가 본색을 드러낸 거죠. 누나가 깊이 잠든 것을 알아차리자 누나 방문 앞에서 누나 하고 부른 거예요. 그런데도 반응이 없자 누나 이러면서 막 체크를 하다가 기어코 누나 가까이에 가서는 치마를 들추고 변태짓을 하려다가 가사도우미 아주머니에게 걸리고 만 것이죠. 완수는 그대로 쫓겨났고 그날 밤 그 사건 때문에 온 집안이 난리였는데 그때 가사도우미 아줌마가 그러더랍니다. 그 녀석 처음 올 때부터 귀신 씌워서 왔어. 색정령. 뭔 짓을 벌릴지 몰라 항상 신경이 가더라고. 그치만 뭐 어째 현석이 친구라는데. 근데 아니나 다를까 그나마 그 정도니까 다행이지. 얘 분명히 조만간 더 큰 사고 칠 거니까 현석이 너도 엮이지 않게 그 녀석 주변에 가지도 마. 알았지?
그러면서 현석이는 네 말이 맞았다고, 너 말 들었어야 했는데 미안하다고 저에게 사과를 하더라고요. 그제서야 그 가사도우미 아주머니께서 저한테 현석이를 잘 보살펴달라고 한 게 무슨 말이었는지 비로소 이해가 가더라고요. 그치만 가사도우미 아주머니는 그런 걸 어떻게 알고 계셨던 것일까요? 근데 더 충격적인 사실이 뭔지 아세요? 그 사건 이후 현석이네 엄마가 저 따로 불러서 완수 조만간 큰 사고 터질 게 분명하니까 현석이랑 절대 붙어있지 않게 해달라고 저한테 부탁까지 했었습니다. 그런데 완수 그 새끼 정말로 얼마 못 가서 자기 친여동생을 성희롱한 거예요. 근데 그거 지네 아버지가 알아가지고 그 주택 마당에서 완수 묵사발 만드는 바람에 동네 소문 다 나고 걔네 집 이사가고 완수 전학 갔습니다. 그렇게 저희의 고3 수능을 마지막으로 그 도우미 아주머니는 나이 때문에 이제 쉬신다며 도우미 생활을 그만두셨는데, 그 이후에 알게 된 사실은 그 아주머니께서 젊으셨을 때 무속인이셨다더라고요. 그리고 색정령이 무서운 게 그 색정령이 한번 빙의가 되면 그게 애든 어른이든 상관이 없이 성적인 것에 무섭도록 집착하게 되고 나아가 욕심 자체가 사나워진다고 합니다. 그래서 부유한 현석이는 완수의 좋은 먹잇감이었고 도우미 아주머니는 애초에 그런 것들을 느끼셨던 게 아니었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제가 10살 전후에 있었던 일로 벌써 20년도 넘은 이야기입니다. 귀신 이야기 이런 건 아니고 너무 충격적인 일이라 한번 적어봅니다. 그 당시 저는 동대문구에 있는 한 연립에 살고 있었습니다. 연립은 3층짜리 연립이었고 지하에도 거주세대가 있어서 연립의 담벼락 안쪽으로 푸세식 공용 화장실이 있었어요. 그 화장실 좌측으로는 노란 장판이 깔린 평상이 있었고 우측으로는 옆동이랑 연결되는 길쭉한 화단이 있었습니다. 요즘에 아파트에 있는 그런 화단처럼 잘 관리되고 그런 화단은 아니었고 제 기억에 저도 거기에서 옥수수를 심어서 열매도 따보고 했던 그런 기억이 있습니다. 그러다가 어느 날은 저희 아버지와 동네 어르신들이 그 화단에 큰 구덩이를 파기 시작했습니다. 그 이유는 거기에 김장독을 묻기 위함이었는데요. 그 당시만 하더라도 지금처럼 집집마다 김치냉장고를 갖춰놓고 이런 거 없던 시절이었거든요. 뭐 우리 집만 그랬나? 하여튼 그게 너무 어릴 때라서 겨울이었는지 여름이었는지 솔직히 잘 기억은 안 납니다. 구덩이에 넣어진 큰 항아리 안쪽으로는 비닐이 하나 더 떼어져서 김치가 잔뜩 담겨졌고 항아리가 다 묻히고 났을 땐 화단 위로 김장독의 뚜껑만 보였죠. 개수는 정확히 기억이 납니다. 총 3개의 항아리가 묻혀 있었고 그 중에 가장 왼쪽에 있던 게 저희 집 거였어요. 서울 도심에 있는 연립주택이지만 생각해보면 지금은 보기 힘든 정겨운 장면이었습니다. 하여튼 어린 시절에 저는 편식이 워낙 심해서 김치는 입에도 가져다 대지 않았는데요. 저는 그냥
엄마가 김장독에서 김치를 꺼내오는 게 너무 재밌어 보여서 그냥 같이 꺼내러 가곤 했었습니다. 그러다 얼마나 지났는지 모르겠는데 엄마가 김치 맛이 좀 이상하다고 말하던 그런 기억이 납니다. 저야 김치를 먹지 않았으니까 맛이 어떻게 이상하다는 건지 알 바가 아니었죠. 그러던 어느 날이었는데요. 해가 저물어 가던 저녁 식사 시간 무렵 집 바깥 화단에서 동네가 떠나가라 비명소리가 들렸습니다. 그 비명소리는 1층에 살던 엄마랑 함께 나란히 김장독을 묻었던 한 아줌마였어요. 놀란 엄마는 창밖을 내다보더니 서둘러 현관 쪽으로 나가기 시작했고 저도 궁금한 마음에 엄마를 따라 나섰습니다. 그 아줌마의 비명소리에 몇몇 주민들이 마당으로 나오셨습니다. 그리고 저는 어린 나이에 그곳에서 아주 끔찍한 장면을 목격했고 태어나서 김치 안 먹길 잘했다고 생각한 건 그때가 처음이었습니다. 화단에 나가보니까 두 번째 장독대는 열려 있었고 손에 비닐 장갑을 낀 1층 아줌마는 쭈그리고 앉아서 막 울고 있었습니다. 그 이유는 누가 넣어놓은 것인지 그 장독대 김치 안에 아직 성체가 안 된 죽은 고양이 한 마리가 들어있는 거예요. 그 모습이 흡사 젓갈 같았습니다. 진짜 충격적인 모습이었는데 그때 저희 엄마도 문득 평소에 김치 맛이 이상하다고 한 게 막 떠올랐는지 가장 왼쪽에 있던 저희 김장독을 열어 김치를 파헤치는데 역시나 그 김치 중간에서 죽은 고양이 한 마리가 나왔습니다. 확인해보니까 화단에 묻혀있던 김장독 3개에 모두 죽은 고양이가 한 마리씩 나왔어요. 고양이가 뚜껑 열고 스스로 들어갔을 리는 없으니까 이건 분명 사람의 짓이었을 텐데 그 당시엔 건물에 보안 CCTV 이런 거 하나도 없었으니까 누구 짓인지 밝힐 수가 없었죠. 저희 어머니는 출산을 일찍 하신 편이라 저를 23살 때 낳으셨습니다. 그러니까 당시 꼴랑 30대 초반이었을 텐데 그 젊은 나이에 충격이 얼마나 크셨을까요? 고양이를 죽인 것도 모자라 그것을 김장독을 열고 김치를 헤집고 그걸 넣어놓을 정도면 거의 사이코 아닌가요? 근데 그런 사람이 동네에 섞여 살고 있었다는 사실에 게다가 천연덕스럽게 누가 그런 짓을 했대? 하며 연기를 하고 있었을 생각을 하니까 너무나 소름 돋고 끔찍합니다. 저희 어머니께서도 과거의 그 일을 생각하시면 아직까지도 고개를 절레절레 하십니다. 부산에는 동천이라는 도시마천이 있습니다. 옛날에는 제법 큰 강이었는데 도시가 개발되다 보니까 그 면적이 꽤나 많이 줄어들었습니다. 부산의 중심인 서면 언저리에서 부산항 쪽으로 아주 길게 뻗은 하천이고 바다와 점점 가까워지면서 수심이 깊어집니다. 저는 어린 시절 동천의 하류 지역인 문현동에 살았습니다. 그러던 어느 하루는 학교에 다녀오는 길에 동천이로 놓여져 있는 다리를 건너오고 있는데 그 강 양쪽에 난간이 있고 그 위를 재미삼아 올라가서 장난치던 중학생 정도로 보이는 그런 애들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개들끼리 장난치는 과정에서 난간 위에서 놀던 애가 강으로 떨어져 버렸어요. 일반적인 하천과는 다르게 얕은 수심에서 점점 깊어지는 그런 식이 아니라 현대식으로 양측에 제방을 쌓고 정비를 해놓았기에 가해 쪽도 수심은 중앙과 별다를 바 없는 깊은 수심을 가진 곳이었죠. 친구가 물에 빠지자 놀란 친구들이 막 주변 사람들에게 알리기 시작했고 구경꾼들이 삼삼오오 몰리기 시작했습니다. 저도 친구들과 같이 그곳으로 향했죠. 그러는 와중에 초기에 발견했었던 옆에 있는 아저씨가 휴대폰을 들고는 굉장히 다급하게 여기 사람이 빠졌다면서 빨리 와주세요. 이러곤 119에 신고를 했죠. 수십 명의 꽤 많은 사람들이 몰려들었는데 당연히 구조될 줄 알았습니다. 도심 한복판을 흐르는 하천이고 경찰서나 소방서도 인근에 위치해 있었거든요. 교통이 불편한 위치도 아니고요. 그런데 그 어린 학생은 구조가 되지 못하고 익사하고 말았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일단 주변에 있던 분들 중에서 강에 들어가 구조하려 했던 분이 없었습니다. 수영을 할 수 있는 사람이 있었는지 없었는지는 알 수가 없지만 그쪽 물이 되게 오염돼 있었거든요. 깨끗한 바닷물도 아니고 지금도 가보시면 아시겠지만 에메랄드빛의 이상한 색을 띠고 있습니다. 게다가 상류 쪽이 유흥가를 관통하면서 수질이 워낙 나쁜 곳이기도 하고요. 어차피 주변에 소방서나 경찰서가 있기 때문에 금방 와서 구해낼 줄 알았겠죠. 그런데 경찰도 소방관도 오지 않았습니다. 주변에서 구경하던 나이가 조금 있으신 한 어르신분이 처음에 신고한 사람한테 어디에 신고했냐고 묻더군요. 왜 119가 안 오냐고요. 그러자 초기에 핸드폰을 들고 신고를 했던 아저씨가 하는 말이 자기는 119에 신고한 것이 아니라 회사 직원한테 여기 사람이 물에 빠졌으니까 와보라고 전화를 했다고 하더군요. 그제서야 주변 사람이 119에 신고를 했지만 결국 119가 오고 난 후에 물에 빠진 학생을 건지긴 했는데 너무 오랫동안 허우적거려서 익사했다고 하더군요. 그 자리에서 흰천을 덮어서 구급차에 싣고 떠났습니다. 어떻게 보면 누군가는 신고를 했겠지 하는 방관자 효과일 수도 있겠지만 거의 최초로 물에 빠진 학생을 목격했던 그 아저씨의 역할이 너무 뚜렷해 보였기 때문에 주변 사람들은 굳이 신고할 이유를 못 느꼈을 것입니다. 물에 빠진 사람을 보고 급하게 핸드폰을 꺼내 들고 여기 사람이 물에 빠졌으니 빨리 오라고 그렇게 흥분한 목소리로 통화하던 걸 저도 봤으니깐요. 저 그거 들었습니다. 저도 거의 최초 발견자였거든요. 당시에는 지금처럼 많은 사람들이 핸드폰을 가지고 다니지는 않았어요. 확실히 고가의 제품이었기에 요즘처럼 초등학생, 중학생들도 핸드폰 들고 다니는 시대는 아니었죠. 어른들 중에서도 사업이나 회사 업무가 많은 사람들이 가지고 있었죠. 저는 그때 그 아저씨의 행동을 생각하면 아직도 소름이 끼치네요. 사람이 빠져서 죽어가는데 빠진 학생들의 친구들이 119에 신고를 해달라고 하는데 저도 그 바로 옆에 있었기에 확실하게 들었거든요. 여기 범일교 옆인데 사람이 물에 빠졌어요. 빨리 와주세요. 딱 이렇게 들었습니다. 그런데 좀 이상하지 않습니까? 와보세요도 아니고 빨리 와주세요. 언어적으로 해석해보면 구조 요청으로 볼 수 있는데 왜 회사 직원한테 빨리 와보세요도 아닌 빨리 와주세요
이런 식으로 얘기했을까요? 저를 비롯한 최초 발견자 몇몇 분도 그때 실수를 한 게 그 사람이 119에 신고를 했다고 그렇게 단순하게 믿어버렸던 것이죠. 어쨌든 안타깝게도 그 어린 학생은 수십 명의 사람들이 보는 가운데 도심 한복판에서 죽었습니다. 주변인의 방관자 역할도 잘못이지만 최초로 목격하고 119가 아닌 회사 사람에게 그런 식으로 흥분한 어조로 연기했던 사이코패스가 아직도 잊혀지지가 않네요. 이건 미대 입시 준비하던 제 친구에게 들은 이야기입니다. 친구가 그러던데 확실히 예술을 하는 친구들이다 보니까 감정의 기복이 작품에 영향을 많이 준다고 합니다. 어떤 이는 자기가 항상 쓰던 익숙한 도구를 써야 마음이 편하고, 또 어떤 이는 미리미리 사전에 준비를 하고 자기 자리에서 명상을 좀 해야 마음이 편해지는 사람도 있대요. 그리고 또 어떤 사람은 마치 주문처럼 아주 짧은 몽땅 사비연필을 부적처럼 가지고 다니는가 하며 뭐 여러 가지로 각자의 습관이 다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실기시험을 위해 대학교에 가면 꼭 나타나는 종류의 인간들이 있다고 하더라고요. 다른 사람이 잠깐 자리를 비운 사이에 다른 사람의 도구를 마구 어지럽혀 놓는다던가, 아니면 지나가면서 우연을 가장하여 남이 떠놓은 물통을 엎어뜨린다거나, 아무튼 이런 심리전이 장난이 아니라고 합니다. 아무래도 대학 입학 실기시험은 정원이 정해져 있다 보니까요. 그러던 하루는 실기시험을 보러 어느 대학교로 갔는데, 제 친구는 열심히 그림을 그려서 완성시켜 놓고 제출하기 전에 자기 작품을 보며 안구정화를 하던 중이었대요. 그런데 자기 바로 앞에 앉은 여자아이가 자기 도화지였나? 하여간 그 작품 뒷면에 검정색 파스텔을 벅벅 갈아가지고 막 문지르고 있었다고 합니다. 친구는 에휴, 저거 멘붕 왔나 보네. 마음처럼 잘 안 되지? 그러니까 평소에 열심히 해야지. 이러며 쳐다보고 있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조금 있다가 고사 시간이 다 되어 작품을 제출하러 갔는데, 학생들이 제출한 작품들은 조교들이 한 장 한 장 쌓아 올리고 있었다고 합니다. 친구는 자기 작품을 제출하고 가벼운 마음으로 고사장을 나가려는데, 그때 갑자기 벼락 맞듯 그 앞자리에 멘붕 왔던 그 여자아이가 생각이 났대요. 그래서 재빨리 그 아이의 자리를 바라봤더니 그 아이가 조교에게 막 자기 작품을 건네고 있던 중이었답니다. 그 아이가 제출한 그림이 거의 친구의 작품에 포개어지려고 하는 순간 친구가 벼락같이 달려가서 조교를 제지했대요. 저기 잠깐만요. 이거 뭡니까? 이거 한번 보세요. 이 미친년이 뒤에다 먼지거리를 해놓은지. 그 작품의 뒷면을 확인한 조교는 질린 듯한 표정을 지었다고 합니다. 친구는 그 미친년에게 불같이 따졌대요. 야, 이 미친년아, 대학 붙으려고 별짓거리를 다 해. 조교님, 이런 사람들도 합격이 돼요? 그 아이는 미안하다는 소리도 없이 울음을 터뜨리더니 아주 도끼 눈으로 그저 자신을 노려보았다고 합니다. 지가 울 일이 전혀 아닌데 막 이렇게 펑펑 우는 여자애들 보면 좀 이상하지 않나요? 후에 대학교에 들어가서 신입생들을 둘러봤는데 다행히
그 미친년은 보이지 않았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그런 여자애라면 혹시 다른 곳에 시험 보러 가서도 그러지 않았을까 생각이 드네요. 사람 탈을 쓴 소시오패스, 그리고 극단적인 이기주의자들이 평범한 사람인 척 우리들 주변 곳곳에 숨어 있을지도 모른다는 생각에 겁이 더럭 나더라고요. 저는 시골에서 나고 자랐는데요. 어느 정도로 시골이었냐면 중학교에 입학해서 읍내로 나가면서 그때 처음으로 편의점이라는 곳을 가봤습니다. 대학교에 가서는 처음으로 서브웨이라는 곳을 가보게 되어서 지금도 제 번화가의 기준은 서브웨이가 있냐 없냐로 구분된답니다. 당시 우리 마을은 30명 정도가 사는 작은 마을이었는데 여기에 한 여자가 있었습니다. 나이는 한 40대 초반쯤 되어 보였고 한여름에도 두꺼운 속옷에 장화를 신는 막간 계절 감각에 항상 씻지 않고 쓰레기를 뒤져서 냄새가 나는 광녀였습니다. 게다가 항상 뭔가를 중얼거리면서 다녔는데 중얼거리다가 자기 혼자 흥이 오르면 갑자기 익룡처럼 소리를 질렀어요. 그야말로 미친 여자의 표본이었죠. 을에 이런 분들이 그렇듯 마을 사람들이 지나가면 욕하면서 돌을 던져대고 애들한테 같이 놀자고 다가가고 그러다가 애들이 놀아주면 끌어안고 장난치다가 또 애들이 무시하면 근처에서 어슬렁거리며 중얼거리다가 사라졌죠. 어른들은 미친년 온다고 쫓아내고 애들은 막 도망가고 여느 시골 마을에서나 하나씩 있다는 그런 흔한 광경이었어요. 이런 평화로운 나날이 계속돼가던 도중에 변화가 생긴 건 제가 하교를 하던 어느 여름날이었습니다. 시골이라는 곳이 사람들이 적고 그들마다의 패턴이 있어서 온라인 게임 NPC처럼 그 시간 그 장소에 있는 사람들은 항상 그곳에 있거든요. 그런데 그날따라 처음 보는 사람이 보이는 거예요. 동네 어르신들은 잘 안 보이고요. 뭔가 이상하다고 여겨서 빨리 집으로 들어갔습니다. 근데 집에 돌아가니 엄마도 아빠도 없더라고요. 그리고 부모님은 밤 10시가 지나서야 돌아오셨는데 제가 있던 시골에서의 저녁 10시는 거의 새벽 2시 정도의 시각이라 저는 이미 자고 있어서 그날은 아무 이야기도 들을 수 없었습니다. 제가 정식으로 마을에 일어난 이야기를 들은 건 그 다음날 반 친구로부터였죠. 친구는 자기네 할머니한테 들은 이야기라고 했는데 그 당시 TV 프로그램 하나가 유행했었거든요. 정신적으로 힘든 사람이나 해결하지 못할 사회적 문제를 해결해주는 그런 프로그램이었는데 뭐 섬마을 노예? 이런 거 해결해주던 프로였어요. 그런데 그 방송 취재진들이 우리 마을로 취재를 온 거였어요. 우리 마을은 그런 거 없는 진짜 시골이고 뭐 없는데 왜 왔나 싶었거든요. 근데 그 광녀를 취재하러 온 거였어요. 전혀 몰랐는데 시골 마을 밖에 다른 지역에 그 광녀분의 어머니가 살아계신다더군요. 사연인즉슨 원래 이 마을에 살다가 서울로 이사갔던 광녀분 어머니는 서울에서 일하시다가 사기를 당했다 하셨나? 아니면 뭐 남편이 끌려갔다 하셨나? 뭐 여튼 그런 이유로 딸만 데리고 지금 여기 고향으로 오셨던 거예요. 어릴 때부터 따님은 약간 정신이 안 좋았다고 하시는데 둘이 살던 중 딸은 소녀가 되었고 몇 년 후 뜬금없이 이 소녀는 아빠 없는 아이를 베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 이게 진짜 웃긴 게 앞에서 말했다시피 우리 마을은 사는 사람들이 30명이 조금 넘었나 그래요. 그 당시에는 조금 더 많았어서 100명 가까이 되었다고 하는데
범인을 찾아보니까 이 여자애를 안 건든 남자가 없었다는 거죠. 범인을 색출해내려 했더니 내 아들이 범인, 그리고 내 남편이 범인, 그리고 내 아빠가 범인. 심지어 여자들도 알고서 묵인했다고 합니다. 약간 모자란 아이고 그 시절 시골에서 미혼모 집안이라고 하면 발언권이 암울하거든요. 여튼 그래서 마을 분위기는 세계 제일로 흉흉해졌다고 그래요. 어머니는 다시 그 딸을 데리고 다른 동네로 이사를 갔다고 하시더랍니다. 근데 그러고 몇 년 뒤 무슨 일이 있었는지 저 소녀가 광역고를 하고서는 다시 마을에 돌아왔고 그 이후로 쭉 살고 있습니다. 몇 번인가 그 어머니가 데려가긴 했지만 몇 달이 지나면 칼같이 돌아와 있었어요. 그러다 이 어머니는 재혼을 하시고 딸을 포기하고 살았다고 하시네요. 그렇게 시간이 지나고 어머니는 자기가 죽기 전에 딸을 어떻게든 하고 싶어서 그 프로그램 측에 연락을 한 거였고 그쪽에서 며칠 동안이나 잠입 취재를 했는데 인터뷰를 했던 마을 분들 사이에 말이 돌아서 다들 늦게까지 모여 회의를 하셨던 거죠. 이 일로 읍내까지 떠들썩하다가 마을 어른분들이 그 피해자분을 정신병원에 보내고 피해자 어머니분한테 가서 사죄드리고 그리고 지역 공무원분들까지 나서서 방송국 관계자들이랑 거진 2달간 협의를 해서 방송은 되지 않고 유야무야 조용해졌답니다. 제가 어릴 때라 100% 이해한 건진 모르겠는데 그때 어른들 말로는 다행히도 공소시효 그런 것 때문에 경찰이 나설 수도 없었고 피해자 어머니와 무난하게 합의가 되어서 큰 문제가 없었다고 하더라고요. 그날 이후로 그 여자분은 마을에서 볼 수가 없었죠. 그리고 전 그 사건 이후로는 영화나 소설에 나오는 광녀들을 가벼운 느낌으로 웃으며 볼 수 없게 되었어요. 어릴 때 봤던 그 광녀분이 떠오르더라고요. 가해자의 딸이었던 제가 피해자를 10년 동안 웃으면서 비하했고 돌 던지며 다가오지 말라고 화를 내왔던 사실이 너무나 끔찍하더라고요. 지금이야 도시에 살아서 그런 걸 보고 있지 못하지만 소설에서나 영화에서나 저런 캐릭터가 나오면 저 여자의 과거는 어떤 거였을까? 이렇게 신경이 쓰이고 광녀 주위의 사람들이 의심되어서 마음이 늘 싸늘해집니다. 저희 부모님께서는 순천에 원룸 건물을 지어서 임대 사업을 하고 계십니다. 저도 제 일이 있지만 사실상 건물에 관련된 유지보수, 관리 등 그러니까 관리인 역할은 사실상 제가 다 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건물 호실별로 누가 살고 있는지 제가 다 파악하고 있었는데 저희 건물에는 제가 도사님이라고 부르던 한 어르신이 살고 계셨습니다. 누가 봐도 도사님이나 혹은 훈장님을 연상시키는 긴 백발의 수염까지. 저는 엄청 할아버지로 생각을 했었는데 실제로는 나이가 58년생으로 저희 부모님보다도 어리더라고요. 제가 그분을 도사님이라고 하는 이유가 실제로 그 원룸에는 한 일주일 정도 머무시다가 거의 2달 가까이를 집을 비우시는데 알고 보니 기도를 드리러 산으로 들어가신다는 겁니다. 그러다 한 번은 그분이 왜 그렇게 기도를 드리는지 이야기 나눌 기회가 생겼습니다. 사연은 이렇더군요. 그 도사님은 젊은 시절 회사도 대기업을 다니시고 사랑스런 와이프에 건실한 아들까지 있었다고 합니다. 도사님의 표현을 빌리자면 그 하나밖에 없던 아들이 정말 개처럼 일만 했다고 합니다. 그냥 열심히만 한 게 아니라
돈을 정말 잘 벌었대요. 하지만 개처럼 벌어 정승같이 쓴다고 정말 연애 한 번 할 시간이 없을 정도로 일만 하던 아들이었는데 엄마와 차를 타고 가던 중 교통사고로 그만 즉사했다고 하더라고요. 당연히 자기만 남고 가족이 모두 죽으니까 상실감이 엄청 났겠죠. 그치만 도사님 말씀으로는 평생 공부만 하고 돈만 죽어라 모으다가 제대로 써보지도 즐겨보지도 못하고 간 그 아들내미가 눈에 밟혀서 1년 넘게 폐인으로 사셨답니다. 그러다가 하늘에 있는 아들과 부인이 어떻게 생각할까 싶어 다시 일어나셨고 산으로 기도를 다니고 1년이 넘어서야 스스로를 위로할 수 있게 되었다고 하더군요. 그리고 아들이 남긴 돈은 아직까지 한 푼도 쓰지 못하고 있다고 하면서 이곳 원룸으로 이사를 오신 거예요. 그러면서 저에게 젊은이도 살아있을 때 하고 싶었던 거 많이 경험하고 즐기면서 살아. 알았지? 이러시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기인이라고만 생각했던 것에 미안해지면서 도사님을 마주칠 일이 있으면 인사도 잘하고 그렇게 지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이었습니다. 늦은 밤 도사님과 같은 층에 살고 있는 사람들에게 연락이 왔어요. 여보세요? 안녕하세요, 관리님. 다름이 아니라 지금 옆집에서 너무 시끄럽게 소리도 지르고 고함도 치는데요. 아이고, 야밤에 왜 이러는지 모르겠어요. 좀 확인 좀 해주세요. 예. 제가 지금 바로 확인하고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그렇게 민원 호시를 확인해 보니까 도사님 집인 거예요. 그래서 제가 도사님께 전화를 드려보니까 휴대폰이 꺼져 있더군요. 그래서 하는 수 없이 건물로 방문을 하게 되었습니다. 엘리베이터를 타고 딱 3층에서 내리는데 문이 열리자마자 뭐라고 호통을 치는 건지 호소인지 도사님 집에서 막 목소리가 들려오는데 무슨 소린가 하고 귀를 대고 들어봤습니다. 오지마. 내가 오지 말라고 했잖아. 미안해. 그러니까 이제 나 좀 놔주라고. 분명히 혼잣말이 아니라 누군가에게 호통을 치는 소리였고 저 말이 선명하게 들렸습니다. 누구랑 이야기하는 줄은 모르겠지만 옆집에서는 많이 시끄럽겠다 싶어서 벨을 눌렀습니다. 그러자 잠시 조용해지더니 곧 도사님이 문을 열고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다름이 아니라 주변에서 소음 때문에 많이 힘들어하시는 것 같은데 오늘 무슨 일이 있으신 거예요? 그게 미안하게 되었네. 많이 시끄러웠나 보구만. 미안해. 조용히 할게. 그런데 의외로 되게 정중하게 사과를 하시는데 아저씨 어깨 너머로 방 안쪽을 보니까 아무도 없었습니다. 그렇다고 전화를 하는 것도 아니면 누구랑 이야기한 걸까 싶었습니다. 게다가 도사님 아니랄까봐 집안에 부적 비슷한 것들도 많이 붙여져 있었습니다. 그래서 일단 저도 집으로 돌아왔고 다행히 그날 밤 추가적인 민원은 더 이상 들어오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약 2주쯤 뒤에 이번에는 건물에서 이상한 냄새가 난다는 민원이 있었습니다. 역시나 민원지는 도사님의 집이었죠. 그런데 집 앞에 도착해서 맡은 그 냄새는 불길하더라고요. 느낌이. 태어나서 단 한 번도 맡아본 적 없는 음식물 쓰레기 이상의 아주 깊은 썩은 냄새였습니다. 역시나 도사님과는 연락이 닿지 않았고 경찰과 소방대원들에게 연락을 취했습니다. 그렇게 문을 따보자 그곳엔 목을 맨 도사님의 시신만이 남아있었습니다.
그런데 사망 추정 시간이 소음 민원이 들어왔던 2주 전 그날이더군요. 그리고 그 이후에 여러 가지 것들을 처리하면서 소름 돋는 진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이 도사님, 아니, 이 아저씨 살인범이었습니다. 그것도 존속살해요. 정확한 이해관계는 모르겠지만 아내와 아들을 자기 손으로 죽인 끔찍한 인간이었더군요. 그리고 교도소 출소 후에 저희 원룸으로 들어와 살았던 것으로 보입니다. 그리고 지금부턴 제 추측이지만 원룸에 와서도 편히 못 지내고 계속 산으로 기도를 떠났다는 것은 아마 죽은 가족들의 영혼이 아저씨에게 복수를 하기 위해 계속 따라다녔기 때문 아니었을까 하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이 사건 때문에 한동안 저희 원룸 엄청 떠들썩했었습니다. 한 4, 5년 전쯤이었던 것으로 기억을 합니다. 당시 여자친구랑 동거 중이었고 제가 작업을 새벽 시간에 주로 했었기 때문에 그날도 중간에 담배도 필 겸 쓰레기를 버리러 갔습니다. 우리 오피스텔은 중간층의 중층이라고 해서 작은 정원 같은 공간이 있었고 흡연자들과 애견인들이 종종 방문해서 놀고 가는 곳이었는데 그때가 새벽 4시 정도의 시간이었으니까 사람도 없었고 불도 다 꺼진 상태였죠. 그런 어둠 속에서 혼자 앉아 담배를 피고 있었는데 키가 좀 커 보이고 검은 옷을 입은 한 여자가 제 쪽으로 다가와서 앉는 게 보이더라고요. 앉은 위치가 이제 제가 등을 돌리고 있었는데 갑자기 그 여자가 와서 등을 두드립니다. 저기요, 담배 하나만 줄래요? 아, 죄송한데 저 이게 막담이었어요. 죄송합니다. 그러더니 그 여자는 저를 약 5초 정도 지그시 쳐다보는 거예요. 당황한 저는 뭐 미안할 것도 없지만 왠지 미안해서 그렇게 뻘쭘한 표정으로 있었는데 제 옆에 놓여있던 쓰레기 봉투를 보더니 담배 많이 피우네요. 네? 담배를 많이 피운다고요. 쓰레기에 다 담배잖아요. 네? 아, 뭐야? 어쩌라는 거야? 담배를 많이 피우는데 담배가 없다. 아니, 이 여자 지금 뭔 소리 하는 거야? 담배 많이 피우는 거랑 지금 없는 거랑 뭔 상관이며? 아니, 그 순간에 쓰레기 봉투를 보고 담배가 많다는 걸 어떻게 알았으며 그걸 왜 또 보고 있는지 등등 느낌이 이상해서 그냥 빨리 가야지 하고 자리를 뜨는데 뒤에 앉아서 보는 그 특유의 느낌이 들더라고요. 근데 일단 무시하고 자리를 떴습니다. 그리곤 1층으로 내려가서 쓰레기를 버리고 편의점에 가서 담배 한 갑을 사서 오피스텔 들어오는 입구에서 하나만 더 피우고 가야지 하면서 여자친구에게 전화를 걸었어요. 저는 여자친구에게 여보세요? 솔비야, 나 지금 중층에서 이상한 여자 봤다? 졸라 소름 끼쳐. 키도 엄청 큰데 화장도 엄청 진한 거 있지. 그리고 그 짧은 시간에 내 쓰레기 봉투에 뭐가 담긴지 세심히도 관찰하더라. 설마 우리 집 몇 호인지 미행하는 거 아니냐? 이러며 조금 전에 그 썰을 풀고 있었습니다. 그러다 담배 연기를 내뿜으며 문득 위를 올려다봤는데요. 아까 그 여자가 중층 난간에 손을 짚고 절 내려다보고 있는 거예요. 진짜 소름 끼쳤던 게 그 중층이 6층인데도 그 멀리서 그 눈빛의 차가운 느낌이 그대로 전달되는 것 같았고 편의점 갔다 온 시간까지 이미 10분도 넘게 지났을 텐데 계속해서 절 기다린 느낌이었습니다. 진짜 먼발먼발하면서
얼른 집으로 올라갔어요. 이후 여자친구에게 방금 있었던 일을 말해주고 그날 하루가 계속 찜찜했는데 그렇게 한 5개월쯤 뒤였던가? TV를 보는데 진짜 졸도할 뻔했습니다. 그날 그것이 알고 싶다 해서 파주 전기톱 살인사건 편이 방영 중이었습니다. 2014년 5월 26일에 경기도 파주에서 30대 여성이 채팅으로 만난 50대 남자를 토막살해한 사건입니다. 만난 지 10분 만에 모텔에서 미리 가방 속에 준비했던 회칼을 꺼내서 41군데를 찔러 살해한 뒤에 그 다음날 인근 상점에 가서 전기톱과 여행용 가방을 구입한 뒤에 그 시신의 몸통과 다리 부분을 전기톱으로 토막내고 훔친 신용카드로 금품을 구매했다는 그런 심각한 사건인데 거기에 일산 한라밀라트 오피스텔이 나옵니다. 우리 경비 아저씨가 인터뷰를 하고 중간에 오피스텔 CCTV에서 본 그 옷이 제가 그날 중층에서 본 그 여자의 옷이랑 똑같은 옷이었습니다. 저 흐릿하게 보이는 사진을 보고 저는 바로 알아봤습니다. 성형을 조금 심하게 하긴 했는데 눈이 굉장히 부자연스럽게 크고 턱이 조금 비틀어진 느낌이었습니다. 저 방송 나오고 나서 그 오피스텔에서 바로 나갔습니다. 이건 제가 지인한테 들은 이야기인데 그 지인의 이름을 A라고 칭하겠습니다. 꽤 오래전 이야기이고 당시 여고에 다니고 있던 고등학교 3학년인 지인 A는 단짝 친구 B와 함께 같은 독서실에 다니고 있었다고 합니다. 아무래도 힘든 고3 생활 중이다 보니까 스트레스가 많을 거 아니에요. 그러던 차에 A와 B는 서로에게 큰 힘이 되어주었다고 합니다. 학교에서도 자주 만나서 보고 독서실도 같이 다니고 때로는 서로의 자리에 힘내라고 편지도 놓아주며 아주 사이좋게 잘 지냈다고 합니다. 그러던 어떤 날은 같이 독서실에서 나왔는데도 다음날 가보면 자리에 편지가 올려져 있어서 되게 많이 큰 감동을 받았다고 합니다. A야, 힘든 고3 생활에 너가 있어서 얼마나 다행인지 몰라. 우리 둘 다 가고 싶은 학교에 한 번에 합격해서 웃으면서 졸업했으면 좋겠다. 사랑한다, 내 친구야. A는 너무너무 감동을 받았고 친구 하나만큼은 전교 1, 2등보다도 내가 더 잘 사귀었다 하는 그런 생각이 들었답니다. 그러다 한 번은 둘이 함께 독서실을 나와서 각자 집으로 헤어졌는데 문득 놔두고 온 참고서가 있어서 다시 독서실로 되돌아갔답니다. 그런데 열람실에 도착해보니까 A의 자리에 친구 B가 앉아있더래요. 그래서 B의 어깨를 톡톡 치니까 소스라치게 놀라더랍니다. 그래서 보니까 친구 B가 A의 자리에서 직접 손수 편지를 쓰고 있던 거예요. 여기서 또 한 번 감동을 받은 A는 눈물이 찔끔 날 정도로 그 정도로 감동을 받았다고 해요. 피곤할 텐데 집에 가서 쉬지 않고 다시 독서실로 돌아온 거잖아요. 편지 때문에. 그렇게 하루하루 시간이 흐르던 어느 날 하루는 독서실 총무 오빠가 A를 조용히 부르더래요. A야, 다름이 아니라 너 B랑 많이 친해? 에이, 아시잖아요. 저는 친구 걔밖에 없어요. 아, 그래? 내가 오지랖인 건 아는데
이거 너가 꼭 봐야겠어. 이러면서 A한테 열람실 CCTV 화면을 보여주더래요. 화면에는 A와 B가 독서실을 나간 후 B가 다시 돌아와서 A의 자리에서 무언가를 열심히 적는 장면이었어요. 아, 저거 저한테 B가 편지 써주는 거예요. 아니, 일단 계속 한번 봐봐. 그런데 총무 오빠 말대로 계속해서 CCTV를 보고 있자 B가 편지를 다 적고 나서는 당시 지정석이었던 A의 자리 벽면에서 무언가를 뗐다 붙였다 하고서는 그대로 자리를 뜨더랍니다. 그러면서 독서실 열람실 문 입구에 있던 쓰레기통에 뭔가를 휙 하고 버리고 가더랍니다. A는 그때까지도 이게 무슨 일인지 잘 이해할 수가 없었는데 총무 오빠가 말하기를 CCTV를 볼 때마다 종종 쓰레기통에 뭔가를 휙 던지고 가서 이거 뭔가 수상하다 싶어서 쓰레기통을 가서 한번 뒤져봤대요. 그런데 가장 위에 꼬깃꼬깃 구겨진 포스트잇이 있더래요. 그러면서 A한테 이것 보라며 그 구겨진 포스트잇을 주더랍니다. 그런데 그곳엔 A가 메모해놨던 영어 단어랑 뭐 여러 가지 과목의 필기 포스트잇이 있었대요. 그래서 이거 내가 필기했던 내용인데? 하며 뭐지 싶어서 자리로 가서 확인을 해봤더니 같은 내용의 필기 포스트잇이 그대로 있었더래요. 그래서 뭐야? 하고 자세히 봤더니 아주 교묘하게 포스트잇에 필기된 필기의 내용들이 스펠링만 하나 다르거나 아니면 그 중간에 들어가는 내용들이 다르게 바뀌어 있었대요. 그러니까 사실 A는 B와 가장 친한 친구인 동시에 질투의 대상이었나 봐요. 편지는 일종의 위장이었고 매번 A의 필체를 따라 교묘하게 틀린 포스트잇 메모를 만들어 붙여놓고는 원래 메모를 쓰레기통에 버리기를 수도 없이 반복했던 것입니다. A는 자기가 가끔씩 피곤해서 내가 필기를 잘못했었나? 이렇게 생각하고 말았지 그 메모 자체가 바뀌어 있을 거란 생각을 전혀 못했다고 합니다. 너무 충격을 받고 소름이 돋았던 A는 그래도 친구 B와 좋게 풀어보고 싶어서 열람실 밖으로 불러냈대요. 그리곤 친구 B에게 너 이거 왜 그랬냐고 물어봤답니다. 그러자 친구 B가 하는 말이 완전 진짜 개 소름 돋더랍니다. 당신 누구세요? 저 알아요? 변태들 더럽게 많네. 아, 짜증나. 이러더니 뒤를 돌면서 개 같은 새끼들 이러면서 짐을 싸서 독서실을 떠났대요. 그리곤 학교에서도 마치 아예 이전의 감정은 하나도 존재하지 않았던 것처럼 무표정, 무감정의 상태로 생활하고 돌아다녔답니다. 심지어 A뿐만 아니라 모든 사람들과의 관계를 단절했대요. 선생님과 주변에서는 둘이 싸웠냐고, 무슨 일이 있었냐고 묻는데 괜히 고지고대로 다 말했다가 해코지를 당할까봐 정말 무서운 고3 생활을 했다고 합니다. 오늘 준비한 무서운 이야기는 여기까지고요. 저는 내일 더 무서운 이야기로 찾아오도록 하겠습니다. 가시기 전에 좋아요, 구독하기 한 번씩만 부탁드릴게요. 감사합니다.